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 내부 프로젝트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트위터에 대한 감성 분석 검색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사전 조사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솔루션에 대한 스터디를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상용화 제품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뭔가 하면 그 회사와 아니면 특정 SNS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 솔루션에 들어왔을 때 특정 시점에서 내가 이 단어를 검색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트위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등록을 한 시점 기준으로부터 일주일 전 데이터 쫙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내가 등록한 이 시점부터 앞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쌓아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주셨던 요구사항이 상당히 좀 뚜렷했어요. 첫 번째, 실시간이어야 돼. 지금 트위터 올라오는 거 다 분석해.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보여주면 밋밋하니까 거기다가 감정 분석 결과 집어넣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특정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줘.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사용자한테다가 뭐 하라고 하지 마. 그냥 사용자는 여기 웹페이지 들어와서 검색어만 넣으면 그거 그냥 다 볼 수 있게 해줘. 이거 세 가지가 요구사항이었어요. 아주 명확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했어요. 첫 번째는 트위터 스트리밍 API를 제공을 하고 있죠. 아주 고맙게도 개발자한테는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빨대를 꽂아놓고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감성 분석을 하래요. 그러면 감성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한국 형태소 분석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감성 분석 사전 사용해서 감성값 집어넣어야 되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되게 전문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 돼 있는 맥캡 이런 단어 사전, 그 다음에 2013년도인가요? 거기서 이제 서울대에서 제공을 해주셨던 이 코사 감성 분석 사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감성 분석과 형태소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형태소 분석의 결과와 감성 분석의 결과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형태소 분석하는 회사들, 감성 분석하는 회사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핵심 역량 자체가 그 사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사실 그분들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에포트를 너무 쏟아붓기도 저희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사용자는 아젠스 DB에다가 넣고 싶은, 검색하고 싶은 쿼리도 아니죠. 검색어랑 기관만 던져넣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데모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었는 초기 화면이고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용자가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어를 기준으로 과거에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트윗들을 모두 다 가지고 오고요. 그거에 대한 그 정보 이론을 통해서 유의미한 단어 상위 20개를 추출을 해내고요. 그 추출된 단어들을 계속해서 드릴 다운 해 나가면서 어떤 식의 어떤 단어들이 이제 연관이 있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단어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한 루트 코즈 방식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멀티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단어들을 동시에 받았을 때 동일하게 정보 이론을 통해서 유의미한 단어들을 꺼내고 그 유의미한 단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를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이트 기능이라고 해서 특정 단어를 넣었을 때 그 단어와 유의미한 단어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것과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를 볼 수 있는 화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인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과거 3일치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이 된 20개의 상위 단어, 부정적으로 된 20개의 상위 단어이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한국이라는 걸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한국이라는 단어로 지난 저희가 며칠간의 데이터를 조회했죠? 지난 아마 5일간일 거예요. 지난 5일간의 데이터들을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런 상위 20개의 유의미한 단어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위를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시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임 슬라이드를 걸어서 특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들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기간도 뭐 쿨하게 3월 1일까지 하시죠. 그러면 아마 데이터 풀이 조금 더 넓어져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릴다운 기능이에요.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모두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유의미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왜 도출이 되었는지는 사실 진짜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 페이지가 한 2,500개 정도 되나요? 이게 저희가 한 페이지당 10개 정도를 사실 보여주고 있으니까 25,000건 정도의 클릭 데이터들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됐고 이제 원하시는 특정 그 노드를 가지고 드릴다운을 해 나가면서 이 하위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들은 보시는 것처럼 노드의 색상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이제 보통 그 감성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들을 보면 그 드릴다운을 해가는 데에 대한 덱스가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뭐 그게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책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드릴다운에 대한 어떤 리밋을 따로 주지는 않았고요.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북한, 독재, 고르바조크 이런 네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들만 지금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한 개의 데이터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멀티 검색이에요. 네, 뗄 수 없는 세 나라죠. 한국, 북한, 미국 세 개를 넣고요.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 대통령이라든지 북한에 계신 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떠한 식의 키워드를 넣던지 간에 사실 거기에 대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넣어 보시다가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동일하고요. 뭐 밑에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대신에 이제 노드에다가 감성 지수를 넣는 대신에 저희가 엣지에다가 이렇게 감성 지수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세 개 모두 다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어디에서는 부정적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그냥 노드 하나에다 놓고 평균값이 이거니까 얘는 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때는 긍정, 이때는 부정 이렇게 보이고 있다 라고 이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인사이트 검색인데요. 인사이트 검색도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던 거는 이제 쿼리를 한 번만 날려서 저희가 이제 검색 결과를 도출을 해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지금 의미 있는 단어 얘네들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돌려서 전체적인 오버뷰 맵을 뽑아낸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싱글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이제 뎁스 있는 검색을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지금보다 지금은 1뎁스만 저희가 2뎁스까지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3뎁스, 4뎁스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의 양도 많아질 거고 검색을 하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 전반적인 아키텍처예요. 이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수집기 모듈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이거는 트위터 API에다가 붙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분석 모듈에서는 감성 분석과 형태소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결과물을 저희 아젠스 그래프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물을 가지고 DB에다가 표출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하둡 영역인데요. 이거는 다음 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이에요. 엄청 단순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뭘 분석하고 싶은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요청을 받았던 건 사실 요구사항이 사실 좀 너무 단순했어요. 요구사항 자체가 트위터에 있는 것들 다 끌고 와서 그거 빈도 가지고 어떤 게 많이 나왔고 어떤 게 유의미한지 찾아. 이게 사실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모델링이 이거보다 사실 복잡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보다 모델링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분석 기능을 더 넣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케팅에서는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제품이 요즘 되게 핫하대요. 그래서 이게 왜 핫하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핫하지? 이거 누가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을 했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이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분석하고 싶은지를 먼저 아셔야 거기에 맞는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제 같은 경우는 아마 특정 센텐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라는 아마 노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노드는 자기 참조를 가지고 리트윗이라든지 이러한 엣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특정 단어를 넣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센텐스를 찾고 그리고 이 센텐스를 처음 만들어내는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트윗이라는 관계를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조회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 토픽이 어디서 아니면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어떻게 전파가 됐으며 어떤 특정 사람에서 많이 전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트윗 데이터에서 트위터들 중에서 누가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케팅 팀에서는 그 사람을 꼭 찍어서 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어떤 특정 마케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석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모델링 분석이 조금 변경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어떤 특정 영역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모델링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모델을 만드셔서 적용을 하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토픽 자체가 트윗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사실 마케팅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거는 개발에 대한 그냥 뒷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수집 모듈에서 바로 분석 모듈로 붙여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트위터 쪽에 이제 스트리밍 API를 붙이면 그 데이터를 빨아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데이터를 빨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과라고 이제 키워드를 던지면 트윗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계속해서 빨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것만 사실 빨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케이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경도 이제 사각형 박스에 데이터를 던지면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트위터 데이터들을 이제 빨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데이터만 저희는 뽑아오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국 데이터만 뽑아오고 싶어서 위도 경도로 던졌는데 데이터를 수집을 하니까 하루에 700개? 이렇게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가 망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트윗을 올리실 때 자기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위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로케이션 정보가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빨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차후에 발견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토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목표 자체가, 애초에 요구사항 자체가 특정 토픽이면 안 된다고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비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트위터 API가 그 검색어로 넣을 수 있는 그 맥스 양이 300개예요. 그러니까 300 토픽까지 이제 맥스로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발견했는 방법은 조금 원시적이긴 한데요. 가부터 핫까지 단어를 만들어서요. 한 글자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드니까 수 288글자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글자 한 글자 정도는 있겠죠. 트윗하면서 뭐 이렇게 점점점 이런 것만 쳐도 R은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30만 건에서 40만 건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분석 모듈에서 이 분석을 하고 아젠스 쪽으로 밀어 넣을 때 이 분석하고 넣는 속도가 이 수집기에서 받아오는 데이터의 속도를 못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터가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가 쌓여서 서버가 죽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프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집기에서는 뭐 고민하지 말고 이제 카프카 큐에다가 이제 막 쌓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쪽에서 이쪽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이제 막 빨아와서 DB 쪽에다가 넣기 시작했고요. 근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리얼타임이 정말 리얼타임이 아닌 그런 환경이 사실 좀 됐어요. 약간의 인터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1시간 내외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집 모듈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분석 모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사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KONLP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중에서 단어 사전은 맥캡을 가지고 왔습니다. 맥캡이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요. 성능이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 사전을 맥캡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 게 2017년 12월에 업데이트가 되는 단어 사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형태수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코삭에서 제공을 해줬는 이 감성 분석 그 말뭉치에 사용되고 있는 그 형태소의 결과와 이 맥캡에서 맥캡을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서 나왔는 결과가 이제 그 형태소의 결과가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패키지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을 통하고 감성 분석을 통했는 결과를 아젠스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이 아젠스에서는 스프링부트나 디스트리나 앞에 보셨던 이제 크로스 필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자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 지금 DB에서 쓰고 있는 퀄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모델링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머지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노드를 넣는 노드를 넣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reate, 그리고 두 번째는 merge인데요. create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않고 생성시킵니다. 뭐 따로 유니크 키가 걸려있지 않는다면 create 시키면 무조건 생성이 돼요. 동일한 데이터라도 유니크 키가 걸려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머지입니다. 머지는 제가 이 뒤쪽에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요 프라퍼티들. 요 프라퍼티하고 동일한 애가 있으면 걔를 조회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동일한 애가 없으면 걔를 생성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지나 크리에이트를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트는 그냥 생성하기 때문에 빨라요.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머지 같은 경우는 한번 검색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밀어넣는 이런 쿼리를 만드셨는데 머지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속도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엄청 느려지실 거예요. 차라리 그런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차라리 크리에이트 구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머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모르핀, 그러니까 단어들을 이제 생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앞에서 생성했는 요 센텐스의 알리아스를 가지고 오고 요 머지의,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이런 알리아스를 가지고 와서 둘 사이의 관계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으시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 이런 모델링에 맞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적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회 컬이에요. 이제 조회 컬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마 평소에 보셨던 그런 사이퍼 쿼리가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 위드절 써 있고요. 밑에 막 이너 조인 써 있고요. 셀렉트도 보이고요. 평소에 보셨던 그 사이퍼 쿼리라는 애는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는가 하면요. 사실 요거랑 두 개만 돌려도 아까 보셨던 그런 원하는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아젠스 DB 홍보하려고 사실 넣은 거예요. 저희는 피지 기반에서 돌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SQL문과 이런 사이퍼 구문을 혼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는 이유는 아마 뭐 DB 많이 만드시니까 아시겠죠? 위드저를 써서 버퍼에다 올리고 다음번에 메모리에서 그냥 와서 쓰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그냥 사이퍼절로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가면 아젠스 DB 이제 있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로컬에다가 설치해 보시고 그냥 매치로 던졌을 때 그리고 SQL이랑 혼합을 해서 썼을 때 이제 결과가 사실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아직은 SQL에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쿼리를 만드시는 게 더 수월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좀 더 수월했거든요. 네, 그렇고요. 아마 RDB에서 저희의 이 모델링을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대다 관계에 매핑 테이블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다대다 관계에서 아마 RDB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런 식의 뭔가가 나오겠죠. 이너 조인하고 레이터를 걸어서 밑에서 다시 이너 조인 했는 거랑 루프 돌려서 안에 거 찾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지금 보셨는 이 쿼리는 그 싱글 검색했을 때 쓰셨던 그 쿼리가 이 쿼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위 20개만 딱 추출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말고 마지막에 보셨던 인사이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막 루프로 막 20번씩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앞에서 테이블 보여드렸는데 저희 지금 이거 센텐스 하나에다가 데이터 다 넣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루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 30만 건, 40만 건 되는데 이거 한 달 지나면은 데이터 건수가 얼마예요? 여기에다가 매핑 테이블까지 걸어서 이렇게 조회하시면 사실 인덱싱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저는 사실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흔히 DB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킬을 쓰시죠. 막 테이블을 막 월별로 막 쪼개기 시작하시고 근데 그렇게 쪼개서 나중에 이런 쿼리 또 다시 만드시려면 사실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퍼를 쓰셔보는 것도 이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거의 그 감성 분석 솔루션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차후에 이제 PT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되게 돌아가셨는데 뭔가 궁금한 사항이 문득 생기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이제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리얼타임 모니터링 하게 해줘. 두 번째, 그 다음에 각 트랜잭션의 히스토리 트래킹 하게 해줘. 세 번째, 그리고 월렛들 간의 관계 좀 알게 해줘. 이게 요구사항이었어요. 왜 사실 가장 키는 이거죠. 월렛들 간의 관계를 알게 해줘.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
뭐 유사수 실행이 이쪽에서 코인 사서 이쪽으로 넘겨서 저쪽에다가 돈 스택하고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치기 같은 거 저쪽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한창 한국에 프리미엄 끼어 있을 때 와서 이제 이쪽에다가 팔아서 돈 챙기고 하는 거. 사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인데 따지고 보면 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이제 저희는 이제 블락 데이터에다가 그 트랜잭션에다가 웹소켓을 갖다 꽂았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생성될 때마다 빨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 빨아왔는 데이터들을 아젠스에다가 적재를 하면서 히스토리 데이터들과 월렛 데이터들을 적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제 쿼리로 이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데모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제일 먼저 보실 화면이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에요. 뭔가 딱딱 뜨죠. 이게 지금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들은 이제 누군가 판 사람이고요. 파란색들은 그걸 찾는 월렛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하단에는 거기 이제 트랜잭션에서 발생했는 그런 월렛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은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놓는 그 알러트 기능이 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어떠한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떠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정의해둔 어떤 특정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월렛이 무조건 범법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월렛을 딱 등록을 해두면 그 월렛이 어떤 트랜잭션에 딱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걔를 띄워줍니다. 아니면 트랜잭션에서 막 월렛이 막 한 100개, 20개가 막 붙어있어요. 좀 이상해요. 거래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 띄워주고요. 아니면 트랜잭션 하나에 묶여있는 볼륨이 비트코인이 막 200코인씩, 300코인씩 막 거래가 돼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 거 이제 조건을 걸어서 이제 띄워두게 해놓은 거죠. 사용자가 어떤 특정 패턴을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월렛이 동시에 뭐 3, 4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막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래킹을 했을 때 우측편에 이제 자동적으로 알러트를 띄워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운데다가 놓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만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제 이거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월렛을 클릭을 해서 얘를 등록하거나 추적을 할 수 있고요. 뭐 셀도 마찬가지로 월렛에 대한 등록이나 추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기간 검색 기능이에요. 실시간만 사실 계속해서 보는 건 의미가 없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적재해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정 시점의 데이터들을 조회를 해서 그 시점에 발생했는 트랜잭션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트상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뿌려보면 데이터들이 어떠한 군집을 이룬다거나 한 월렛이 여러 월렛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군집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클러스터링 된 기분 같은 것들이 좀 들죠. 이런 거는 아마도 생각을 하기에 어떠한 커뮤니티 아니면 어떠한 집단, 어떠한 다수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집단적인 트랜잭션이나 거래를 발생시켰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게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어떠한 위험 요소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기능들은 앞에서 보셨던 실시간 기능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이제 거래 추적 기능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트랜잭션 해시 값이나 원래 해시 값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면 앞에서 보셨던 실시간이나 아니면
저 검색, 기관 검색에서 나왔는 월렛을 가지고 이쪽 화면으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게 과거 한 달치의 데이터예요. 과거 한 달치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월렛들이 발생시켰던 트랜잭션들의 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는 것들이 이 트랜잭션에 끼어 있었던 월렛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특정 월렛을 클릭을 하면 그 월렛이 어떤 트랜잭션에 인볼브가 됐었고 그 트랜잭션에서는 총 토탈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요게 아까 그 요구사항에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입니다. 히스토리 트래킹, 그러니까 트랜잭션 히스토리 트래킹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저희 기본 아키텍처예요. 지금은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랜잭션들을 웹소켓으로 막 제공을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를 정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직접 그 블록체인에 붙어서 거기서 웹소켓 환경을 다시 구현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우측 DB로 내려주시는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받았는 데이터를 트랜잭션 웹소켓 모듈과 블록 웹소켓 모듈에다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거기서 받았는 데이터들을 파서를 통해서 아젠스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고요. 이제 뭐 하드볼 굳이 구현을 했는 건 아무래도 차후에 모델링이 변경이 되거나 했었을 때 이 로우 데이터 여기서 또 다시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로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모델링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완전 새로운 잡을 만들고 싶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아젠스로 부어놓고 분석자로 돌려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보여주는 이런 환경으로 구성을 했고요. 모델링은 이렇습니다. 블록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블록 하나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묶여 있고요. 이 트랜잭션들은 여러 개의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이더리움이면 이 트랜잭션 밑에 from 하나, to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요 관계를 사실 정의를 안 했어요. 요 관계 정의가 없이 블록, 트랜잭션, 인풋, 아웃풋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아까 보셨던 그 쿼리를 돌리려고 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거는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트랜잭션 데이터들은 되게 그 연속성을 가지거든요. 무조건 트랜잭션은 하나고요. 과거에 발생했는 트랜잭션의 아웃풋은 그 다음에 발생했는 아니면 언젠가 이 미래에 발생했는 트랜잭션의 인풋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트랜잭션에서 아웃풋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갑은 미래에는 인풋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무조건 아웃풋과 인풋은 1대1로 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거 없이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아까 분석을 하려니까 처음에 인풋에서 나왔는 애 여기서 나왔는 아웃풋 다 찾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가서 트랜잭션 타고 있는 아웃풋들 다 뽑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웃풋에서 이게 누군가의 인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 인풋이지? 다시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어드레스랑 트랜잭션 아이디랑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인풋을 조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회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나 시간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얘랑 얘를 매치시킬 수 있는 이런 트랜스퍼 투라는 관계와 프리비어스 아웃이라는 관계를 따로 정의를 했어요. 이게 앞전에 1세션에서 보셨던 모델링 변경이 쉽다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구성했던 모델 가지고 분석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 추가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석 작업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RDB에서는 아마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거고요. 뭐 가운데 매핑 테이블이 뭐 한 2개 정도 되겠죠. 지금 관계가 2개니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아까 보셨던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뽑아내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아마 2B로 진행을 하자면, 그러니까 좀 더 고도화를 할 때 쿼리 성능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안한 모델링인데요. 다른 건 다 동일하고요.
이 아웃풋에서 트랜스퍼2라는 애를 자기 참조로 다시 한 번 더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 위에서 보시는 쿼리가 지금 저희가 실제 쓰고 있는 쿼리거든요. 그래서 인풋, 그러니까 특정 인풋을 특정하고 얘랑 트랜잭션을 타고 가서 아웃풋을 다 찾아오고 이때 그 트랜잭션의 시간 텀은 요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 찾았는 O1, 그러니까 아웃풋에서 프리비어스 갔다가 인풋 가서 트랜스퍼 누구한테 있는지 찾고 2뎁스 찾고 3뎁스 찾고 4뎁스 찾아서 결과물 도출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바꾸게 되면 쿼리가 훨씬 더 간결해지고 성능도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요 밑에 썼는 게 이 트랜스퍼2라는 뎁스를 4뎁스까지 다 찾아와 라는 쿼리거든요. 이건 저희 사이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쿼리니까 그 사이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쿼리들을 조금 더 스터디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모델링을 조금 더 멋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델링이 잘 돼 있으면 당연히 분석 작업에 대한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오늘 메인 세션으로 준비를 했는 거고요. 아마 다음번 그 다음번 세션에는 지금 제가 드렸는 이런 좀 낮은 수준의 이런 유즈 케이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유즈 케이스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